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공일은 교수입니다. 올해 가축 인공수정사 보수 교육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해야 될 제목은 수정란 이식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친자 완전 일치 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목을 땄고, 이 내용 중에는 대부분 수정란 이식에 의해서 태어난 송아지들의 친자 검정에 의해서 등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또는 업무 자체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학교에서 있는 저희들도 강의 자체를 완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러한 강의는 크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학생 강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여러분을 대면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수정사 보수 교육을 경상남북도로 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을 하다 보니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축 인공수정사들의 보수교육 강의 자료로 아마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제가 가지 못했던, 즉 만나지 못했던 많은 인공수정사분들을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 개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 시술자분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의식 수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실제 농민에 대해서 교육을 여러분들이 또는 계목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필요하고, 왜냐하면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기관, 주계비나 각 단위 지자체의 축산학과 이런 데 쪽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정확한 방향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아마 수정란 이식에 의해서 태어난 송아지들의 친자 완전 일치 검정에 의한 등록이 되고 있는가. 즉 수정란 증명서로만 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은 심각한 손해가 되는가에 대한 것과 한계와, 우리나라의 한우 1억 추적제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금이 투여되고 노력을 한 결과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란 이식에 의해서 태어난 송아지들에 의해서 큰 구멍이 나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개량에는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가 어떤 유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잘 사육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야기예요. 자, 유전적 요인이 적을 때는 이게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제 사진을 좀 지우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클 때는 환경적 요인을 싸고 있습니다. 즉 유전적 요인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이만기하고 쌍둥이다, 형제다, 또는 같은 엄마한테 태어난 형제라고 치고, 진행면은 행면은 상당히 유사하죠. 또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유전적인 능력이 메이크업되면서 조합되면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육 관리를 하고 잘 먹였다 치더라도 제가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걸 먹는다 해도 이만기만큼 덩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환경적 요인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유전적 요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즉 일반 우리가 경매시장에 소를 무작위로 100마리를 사와서 비육을 시켰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의 사육 시스템을 도입하더라 해도 그 대부분의 소가 아주 좋은 유전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어줄 것인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 어느 수준은 되겠죠. 어느 수준이 적어도 한 5, 60%는 되지 않을까. 5, 6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어떤 선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 유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전자 자체가 유전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계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를 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즉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야기죠. 즉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적인 요인, 즉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소의 집단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역에서 좋은 사양 시스템을 도입을 해줬을 때 아마 굉장히 우량한 집단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축산 농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도매시장에서 이런 데서 밖에서 사와서 우리 집에 비육 출하를 사양관리를 잘해서 비육 출하를 하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가 실제 밖으로 출하가 좋은 소가 나올 수도 별로 없거니와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일괄 사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송아지를 밖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팔질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소는 놔놓고 그나마 좀 떨어지는 소를 출하하면은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소 사육 두수가 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의 데이터를 보면 한우가 사육 두수가 310만 두가 됩니다. 즉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죠. 그죠? 11만 6천 두가 증가됐으니까. 그러나 대신 사육 농가는 10만 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즉 전국적으로 보면 300만 두가 넘지만 사육 농가의 수는 줄어들었다. 즉 규모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면 제 사진을 지우겠습니다. 자, 2000년 5월 달의 데이터입니다. 한우를 보면 310만 두가 되고요. 자,
다음에 암소가 한 200만 두가 됩니다. 즉 3분의 2 정도가 암소란 이야기고, 제가 보면 전체 두수에서 가장 많은 도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가 한 68만 70만 두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이런 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경상남도는 30만 두가 되지 않습니다. 암소가는 보면은 그 비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가 가장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도는 경상북도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한우 농가가 많고 한우 두수가 훨씬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우 개량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경상북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좀 전체 두수도 적지만 그런 것이 좀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렇게 많은 암소가 있고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2018년 데이터네요. 전체적인 경량은 비슷하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의 한우 도축구를 2018년도 1년 동안 한 거 보면 A1 2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새우만을 봤을 때는 3.5%입니다. 조금 높죠. 그래서 요 밑에 데이터를 내려보면, 자, 그 다음에 6등급인 2 플러스는 12.2%입니다. 전체가. 그 다음에 그 새우를 보면 15.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등급은 얼마나 되느냐? A 등급은 20.5%. 그 새우를 봤을 때는 19.7%.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2 플러스, A2 플러스는 3.5% 정도가 된다. 그 새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A, B, C를 다 합해서 2 플러스는 몇 프로쯤 됩니까? 2 플러스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 새우에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한우에서는 개량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작년부터 등급의 좀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전체적인 2 플러스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를 몇 달 동안에 소를 너무나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등급 기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비육 말기에 막 무제한 급여를 하면서 그와 같은 사료들이 전부 다 등지방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등급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투뿔이라든지 A의 비율이 상당히 몇 프로씩 높아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를 잘 키웠다고 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난 데이터입니다. 이게 보시면 2019년 12월 기준이니까 작년 연말의 기준이 되겠죠. 작년 연말의 기준인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우량한우, 일반 한우와 우량한우, 초우량한우의 사육 개량입니다. 자, 아까 제가 봤다시피 우리나라 암소 두수가 가장 많은 데가 경북입니다. 38만 두, 40만 두쯤 됩니다. 자, 경남이 19만 두, 한 20만 두쯤 됩니다. 그 다음에 전남 이렇게 좀 많은 시군의 도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량한우와 초우량한우의 비율을 한번 보자 합니다. 자, 우량한우는 경상남도가
1860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8690도인데 이거에 1860도니까 21.4%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810도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경북이 경남보다도 암소두수가 2배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우량-한우는 경남보다도 조금 적습니다. 이 말은 암소 대비 경북이 경남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타도는 어떠냐? 전남, 전북 이런 거 더 낮죠. 그죠? 그래서 20%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남이 상당히 우량-한우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우량-한우. 초우량-한우는 전국에 104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31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약 30%가 경남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북은 16도, 15%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암소 대비를 시키면 경북은 경남의 4분의 1밖에 없는 겁니다. 암소 대비를 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경남이 두드러지게 높냐, 이게 경남이 이렇게 높으냐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량-한우와 초우량-한우가 비율이 경남에서 높은 이유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을 OPU 사업을 하면서 OPU 기술을 가지고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아주 우수한 공란호를 가지고 정확한 정액을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식을 한 결과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이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계속 높아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경북도 이렇게 있지만 경남에 비해서 낮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부 경북에도 몇 개 시군에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비율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한 공란호와 정액을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 송아지는 전부 다 혈통으로 등록을 시켰다. 즉 기초 등록이 아니에요. 태어난 그 송아지는 공란호의 밑에 공란호의 새끼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란호의 새끼로 등록이 되면은 그건 뭘 됩니까? 바로 기초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다시피 우량-한우의 우량-암소의 기준은 혈통 등록된 후대축에서 도체 성적 결과 육질 등급이 비툭불 등심담 면적이 110 이상을 받은 개체의 살아있는 어미소의 기준입니다. 이게 우량-한우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초우량-한우는 어떠냐? 우량-암소의 기준과 동일한데 추가로 2두 이상의 출하도축 등급, 모든 송아지의 친자 감정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초우량-한우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수정란 이식기에서 태어난 그 송아지가 혈통이 등록이 되어야 되고 초우량-한우가 되려면 그와 같은 우량-한우의 기준과 동일하지만 추가로 2두 이상의 출하도축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송아지는 친자 검정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맞춰내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정확한 친자 검증이 되는 수정란을 이식해서 그렇게 태어난 송아지를 그 송아지를 친자 검증을 해서 그 공란호 밑에다가 혈통 등록을 해야만 이와 같은 기록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 수준난 이식을 해가지고 태어난 송아지들을 진자검증을 해가지고 등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야기예요. 진자검증 하지도 않죠. 하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수정란 증명서만 가지고 뭘 합니까? 그냥 기초 등록으로 시켜버려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걸 농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제가 자 말씀드릴게요. 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수정란 이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정란 이식을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우량 한우의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그놈들의 축군을, 미소의 축군을 확보를 해서 전체에 확대를 시켜서 개량하고자 하는 것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송아지가 어떤 진작 검증이 안 되니 수정란 증명서만 가지고 100%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못한다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암놈을 한 마리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태율 50%라고 계산하면 4마리를 이식을 해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그렇죠? 4마리를 이식하면 뭐 뿐만 아니라 50%라 잡고 그럼 2마리 생산되고 2마리 중에 1마리는 쑥놈이고 암놈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마리를 이식을 해야만 그 중에 1마리가 암송아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어렵게 즉 많은 고비용을 들여서 생산한 그 송아지가 진작 검증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송아지가 내가 생산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걸 좋은 송아지라고 키우고 있다. 이걸 가지고 후대를 잘 뽑을 기라고 열심히 키우고 있다. 근데 생산해 가지고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실제 돈이 안 벌린다. 왜? 유능력이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에 뭐 있는 소와 비슷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농민들이 느꼈다고 하면 그게 그 검증을 안 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량하려고 했는데 수준난 이식이 뭐 기술이 별거 아니네. 해본들 뭐 별로 뭐 도움도 안 되네. 돈도 안 되네.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이제는 수준난 이식 안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실은 밥그릇을 깨어버리는 쪽발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정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자체가 즉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돈 몇 푼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보니까 돈이 안 된다라고 느껴버리면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찌 됩니까? 이게 기술이 차단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좀 장기적이고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가장 좋은 것이고 이렇게 갈수록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변화된 게 있습니다. 2 플러스가 현행 8, 9에서 변경 후는 7 플러스 7, 2 플러스도 투플레이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되면 6, 7번을 갖다가 뭐 이것까지를 이어준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등급에서 투뿔 A 등급이 1등급이 투뿔 1뿔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국가적으로 봐서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농림부 장관이다, 대통령이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사료를 비싸게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한뜩 뭐 먹였는데 그게 살로 가지가 않고 전부 다 뭘 갑니까? 지방으로 가가지고 다 그냥
도축 과정에서 쳐내어버리는, 버려버리는 폐기물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인 출하 일령을 뭐 한두 달 뭐 땡길 수가 있다. 그것에 의해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면 제가 이거는 연구실에 앉아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도체중을 500kg로 고정을 시켜놓고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춰주면 이게 약 7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9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죠? 8, 90만원. 자, 그 다음에 투뿔로 고정을 시켜놓고 50kg의 도체중을 차이를 주면 이거는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즉 등급이 한 등급 빠지고 도체중이 50kg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170, 8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걸 보면 계량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를 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등급만 잘 나와서도 되는 게 아니고 또는 덩치만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게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야기예요. 제보고 소를 키우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도체중을 먼저 키울 것 같아요. 도체중. 그러고 나서 등급을 가는 것이 순리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수정란 이식을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이 좋은 공나무를 가지고 좋은 정액을 섞어서 수정란을 만들기 때문에 당대 계량 완성이니까 이런 고민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계량은 두 가지를 다 육질과 도체중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계량을 위해서 이제 기술 발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인공수정. 인공수정이 전 세계의 소 계량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기술입니다. 현재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구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제 동결 정액이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과 같은 수정 기술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는 약간의 제한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술은 이제 한계가 계량을 완성하는데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개발된 것이 수정란 이식이에요. 수정란 이식에는 가베란 처리를 해서 인비보 체내에서 뽑아낸 것과 초창기에는 도축장에서 난소를 떼어서 만든 체외 수정란과 지금은 뭡니까? 살아있는 소에서 난자를 뽑아서 만드는 OPU 기술, 이와 같은 수정란 이식 기술이 있습니다. 수정란 생산 기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수정란 이식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까? 이야기요. 자, 이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수정란 이식이 인공수정과 같이 산업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큰 것이 동결수정란의 이식입니다. 즉, 동결수정란의 이식을 할 수 있어야만 여러 가지가 편리합니다. 즉, 수태율이 신선란과 같이 받쳐만 준다면 동결수정란 이식을 하면 장점이 뭡니까? 발정 동기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발정 동기화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도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호르몬값, 그 다음에 주사를 놓기 위한 소를 잡고 주사를 놓는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소가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공태 기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마리를 발정 동기화 시킨다고 해서 10마리 다 발정 와가지고 완벽하게 되어서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마리 주사 놓으면 한 6, 7마리 이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서너 마리는 그냥 공태가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한 공태기간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발정 동기화를 시켰어. 이식하러 딱 갔어. 손을 딱 뉘어보니 이 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선란을 가지고 갔어. 어찌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죠? 그런데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또 우주도 축주도 아이고 뭐 안 되죠. 가면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안 하면 돈이 안 벌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보태고 보태지면 수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동결란을 쓴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소를 만져보니 직접 난소를 만져보니 황체가 얘가 아니다. 뭐 이식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2주 후에 그냥 인공수정 시켜서 구면 되는 거예요. 즉 왜? 아직 검사하기 전에는 융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용나는 액체시소 땡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수태율이 별로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소개를 드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감별 수정란.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래서 현재 약 한 200두 정도 무작위로 지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하고 있는 데서는 이게 어디에 이식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공개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정란의 발달률, 그 다음에 암끝 수정란의 비율이 우리 실험실의 데이터를 보면 87.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됐다 싶어서 현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임신율이 원하는 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란의 퀄리티도 문제가 되고 시술자의 능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농가의 대리목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농가에 계몽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만 된다. 왜? 지금 이게 이식을 하는 이 수정란은 새끼가 태어난다고 보면 여러분 목장에 있는 모든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임신이 가장 잘 되게 뛸 수 있는 소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소의 집단을 여러분들이 데리고는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정란을 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식한다고 해도 수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죠? 자,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인공수정을 하면 한 개대가 50% 개당되니까 50, 75 이럴 때 가지고 한 98% 거의 되는데 한 6세대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3년이니까 18년이에요. 모든 것이 암놈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이게 한 번씩 순놈이 끼어들면 플러스 1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걸린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정란 이식은 암수와 수술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당대의 계량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계량 완성이 이게 시간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큰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OPU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해요. 한 발정 주기에 이와 같은 수많은 난자가 컸다가 사라집니다. 실제 배란은 요거 한 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개 되면서 이게 자랐다 없어지는 것이 수백 개 돼요. 자, 이와 같은 미성숙 난자가 아트레시아가 사라지는 난자를 뽑아서 수정란을 만들겠다는 것이 OPU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림을 봐보면 공란을 고르고 초음파를 체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수정란을 만들면 이걸 대리모에 이식을 해서 임신되고 새끼를 낳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공란의 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OPU 아스피레이션 하는 체라하는 기술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수정란 생산 기술입니다. 여기에 노랗게 하는 거는 우리가 구사하고 있는 건데, 암송화제를 넣기 위한 정제화 분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란 이식 기술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가 다 잘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단우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우량 한우의 기준 이상으로 선발합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5대 질병을 체크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5대 질병. 이런 거와 능력과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소를 만져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 즉, 또한 이런 소가 어째요? 공난우를 쓸 수 있게끔 배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비만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대리모는 BC에서 3을 제가 요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3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너무 높으면, BCS가 높으면 비만일 때는 수태가 잘 안 됩니다. BCS 3이 어느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야. 갈비뼈가 2-3개 정도 튀어나 있을 정도. 너무 야이지도 않고 비만도 아닌. 이게 적당한 사이즈예요. 근데 대부분의 농가에 가보면 이런 소보다는 훨씬 더 비만대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대리모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대리모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우리가 이식하는 수정란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대리모가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래야만 좋은 송아지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송아지를 넣을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동결정액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난우하고 근친도가 3.125 이하로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정액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난우하고 이 근친도를 3.125 이하가 되게끔 우리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3개 개체의 종모 정액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수정란을 우리가 이제 수송을 하는 단계에서는 보온, 그냥 따뜻하게 가는 게 있고, 저온, 5도씨 정도 이하로 하는 거, 동결 수정란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온 수정란은 뭐 여러 가지 체크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인큐베이터에 나와가지고 한 몇 시간 내에 대리모의 자궁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활력도는 떨어집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왜?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온 수정란은 5도씨면 냉장 온도예요. 냉장 온도에 이어놓으면 3일 동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같이 뭐 한 개 정도 97% 거의 100%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수정란 공급을 2번 하면 일주일에 6일은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사실은 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면 발정 동기가 없이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결수정란인데요. 동결수정란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융해 후 생존율, 그 다음에 이식 후 수태율 이런 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심보다는 아직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개발한 소파엑스라는 이 미디어를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이걸 하면 이걸 동결을 했다, 융해를 했다, 생존율이 거의 100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해칭. 부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개발했냐면 실제 이제 씨름이 없는 미디어가 소프 미디어입니다. 요 미디어를 썼을 때는 이게 이런 데에서 한계가 봤어요. 그 다음에 수정란 자체가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말이 좀 그런데 좀 약하다 그러나 뭐 좀 무르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배양액을 개발해 가지고 해보니까 수정란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시술자들한테 추석 이후에는 동결 수정란을 한 200개 정도 이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식하고 나면 2주 후면은 재발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 재발이 오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약 한두 달 지나면 감정이 되겠죠. 재발 여부, 감정 정도까지만 체크가 되면 이것은 쓸만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쓸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는 요 동결 수정란의 이식 물량을 우리가 비율을 상당히 높여 볼까 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넣는 것은 내년 여름쯤 되어야만 송아지의 비율이 나올 거니까, 즉 한 200개를 이식하면 그게 절반 나온다 치면 한 100두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85두 정도가 암송아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내년 여름쯤에, 그러면 내년 후반기부터는 동결과 암송아지 넣는 기술을 묶어서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감별 수정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요. USDA라고 하는 민농무성이 개발된 건데 프로사이트 메타라 해가지고 유세포 분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서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자가 수컷이 염색체, 성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암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 5% 정도가 염색체가 적어요, 양이. 이 적음을 가지고 암컷, 수컷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도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92%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분리하고 나면은 정자의 활력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거나 체외 수정란을 만들거나 할 때는 성적이 뚝 떨어져 가지고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든 게 모노클로널 엔티바디입니다. 단항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그 누리사이언스에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술 개발도 하겠는데 상당히 이제 베리에이션, 변화가 좀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태국 팀하고 다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컷, 수컷이 있는 것을 해보면 수컷하고만 연결되고 이 자체를 보체를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정자가 암컷이고 여기 이제 수정이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에 달라붙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 보체를 컴플리먼트를 해가지고 처리해버리면 수컷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암컷이 수정란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해보니 이제 성적을 한 87.5% 정도 나왔는데, 내가 여러분한테는 한 85%, 한 80에서 85%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적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했을 때 수정란의 발달률도 전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상당히 너무 좋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에 이 송아지가 암컷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33개의 수정란 블라스토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가 PCR을 했지만 디텍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밴드가 이 두 개가 있는데 수컷을 보면 이 가운데 한 밴드가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수컷입니다. 수컷이 전체적으로 4개가 나왔어요. 4개. 1개, 2개, 3개, 4개. 즉 32개, 분석된 거는 32개죠. 32개 중에서 28개가 암컷이에요. 그래서 87.5% 나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숫자를 이제 몇백 개로 늘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 80에서 85% 정도는 암컷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수태율. 수태율의 영향은 아까 농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농가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50% 더 됩니다. 80% 이상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수정란의 퀄리티.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술자의 기술, 숙련도. 제가 숙련도를 표현을 썼지만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있느냐 이죠. 숙련도가 숙련되지 못하신 분은 수정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실제 난소를 잡아서 난소의 항체를 잡아서 이게 적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감이 떨어져요. 왜? 지금까지 인공수정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체를 만져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한 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의식 수준이에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어요. 만졌는데 이거는 이식하면 수태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감행을 해버리면 전체 수태율이 하나 둘 쌓이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평가 자체가 수태율로 나오기 때문에 수태율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농민들한테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쩝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아이고 막 수정란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농가의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 대리모를 BCS를 3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3위 일체가 됐을 때 수태율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함양 이런 데서 보면 저희들하고 하는 데 보면 시술자별 차이는 있지만 농가별로 어떤 데는 보면 70% 80% 나오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는 10% 20% 나와요. 그러면 그 농가의 사양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 한 사람이 여러 농가를 상대하는데 그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농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진자 완전 일제에 의한 혈통 등록이 왜 중요한가? 자, 필요성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개체 관리, 혈통 관리로 한우의 이력 추적제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육 농가에서 신뢰도 회복, 우량함에 대한 고소득 상출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한우 농가가 돈을 못 벌이면 한우 산업 자체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술적으로 가능성은 어떠냐? 유전자 분석하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없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돼 있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 보세요. 수컷의 유전자 정보는 한우계량사업소가 동결정형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템플레이트, DNA 템플레이트 지도를 딱 받을 수가 있어요. 분석한 걸. 자, 그 다음에 도축장 유래 수정란. 이거는 지금부터는 암소가 없어서 샘플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이 도축되는 모든 소의 조직 샘플을 마침 떼가지고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산법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샘플을 조직을 요청하면 반드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러면 송아지는 생산된 송아지 이건 꼬리털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제 가능성 이제 의지인데요. 관리기관, 추계위나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친자 검증에 의한 등록은 한우 이력 추적제의 신뢰도 개선과 농가의 수익과 직결됨을 인식이 필요하다. 수정란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비용을 지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 증대가 진짜 불일치에서 손해가 간다는 것이 농민들이 인식을 했다. 그걸 알았다라고 봤을 때는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수정란 공급자 누구냐? 시술자 알고 했느냐 모르겠느냐? 그 다음에 시군 담당자 또는 추계 이런 데에서 농민들이 이제는 손해배상을 하다 이거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몰랐을 때는 그냥 있었지만 이와 같은 것이 이제는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농민이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술자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농가에서 소득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개량 촉진돼 가지고 수요나 이식이 증가되면 시술자에도 소득이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악순환 구조가 되어버리면 이식해보니까 돈이 안 되더라. 그럼 개량의 필요 별 의미가 없다. 수요나 이식 의미가 없다. 시술자 소득 감소, 신뢰도 추락. 이게 악순환을 가버리면 이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자, 정부는 정확한 이력 추적제에 의한 소비자의 한우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큰 도움을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개량 정책 입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자 검증이 필요하다. 친자 검증이라는 것은 친자 완전 일치 검증이에요. 즉 어미와 아비의 유전자를 가지고 송아지하고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아비하고 새끼하고만 일치하는 것만 보는 건 친자 검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었는데 그 송아지가 그하고 일치하지 않는 송아지라고 나중에 밝혀지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완전 일치 검증에 의한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제는 도축장 유래 수정란의 한계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완전 일치 검증의 해결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도축장 유래 수정란의 한계점은 지금 현재 말이죠. 진짜 완전 일치에 의한 등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혈통 등록이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기초 등록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정란 이식은 공란후가 3개대가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생산된 송아지는 100% 혈통 등록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혈통 등록이 되지 않고 기초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력 추적제에서 친자 검증이 되지 않는, 즉 그냥 기초 등록가 수없이 많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도축장 유래 수정란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OPU를 하는 공란후를 선발해 쓰는 것과 같은 소가 매일같이 한 도축장에서 수십 마리씩 도축되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도 언젠가는 도축이 되겠죠.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극히 일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량한우의 난소를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매일같이 이 도축되는 소의 난소를 가지고 수정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제 그와 오늘의 공나루가 다르고 또 내일 또 달라요. 왜냐하면 도축되는 것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공나루에 따라서 이 종목의 정액을 매일같이 맞춰가면서 쓰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액이라고 하는 특정 번호의 몇 종류를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공나루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이 고도 근친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구도 아직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이러한 문제를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는 수정란을 생산 공급하는 측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완전 일치 검증을 법제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법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도축한의 난소를 이용한 수준한 생산은 우량한우 유전자원 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좋은 소는 다시 쓸 수 있어야 돼요. 버려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소가 수정란을 만들어서 새끼를 낳았을 때는 진짜 완전 일치에 의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검증이 되지 않은 개체는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한우로 등록시키지 말고 육으로 등록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 다음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수정란 이식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 수정란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정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암놈과 쑥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진자와 뿌리칠 시 손해배상의 계약을 집어 있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젖소 대리모에 이식할 때는 진자와 불일치 수준한 이식유의 송아지가 한우에 다시 입식돼 가지고 경쟁력을 하락한단 말이에요. 즉, 젖소 농가는 개량에 대한 개념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우 새끼 놓으면 그거 가지고 한우 농가에 팔아버리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일억 추적제라든지 유전자원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젖소한테서 태어난 거기 수정란 이식을 했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다시 한우 시장으로 넘어와 주는데, 그 넘어오는 것 자체가 족보도 잘 모르는 기초등록으로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째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우 농가에 도움이 되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이거예요. 진자 검증은 송아지 생산 후 언제든지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지금 축평원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의 샘플을 마침 샘플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자, 그러면 그 샘플을 요청하면은 축평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축평 원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이랬습니다. 종계업에서 수정란 이식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도축장에서 유래됐든 간에 오피유래됐든 어떻든 간에 수정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자, 수정란 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개체의 조직을 샘플링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걸 DNA 템플레이트, DNA를 분석해 가지고 컴퓨터에 그 데이터를 딱 입력해서 세이브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자 검증을 원하는 기관이나 농민이나 단체 어디에서든 어떠한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진자 검증을 이런 수준의 이식이 있으니까 진자 검증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암놈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종계업에는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계업의 그 데이터를 암놈의 데이터를 공단의 받고 수컷은 한우계량 사업소의 종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 송아지 개체의 꼬리털만 뽑아가지고 이 DNA 분석해보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이제는 암놈이 죽고 없어서, 도축되고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종계협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야기죠. 그래서 태어나서 등록할 때가 뭐 법 규정이 바뀌지 않아서 뭐 못한다 치면 수연한 이식 증명서만 가지고 뭐 등록을 시킨다 그래도 이 이후에 유통 과정에 어떤 단계에서도 농민이 그거를 원하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진자검정이 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수정란을 공급자 또는 시술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하는 농민, 단체, 지자체, 축협 이런 데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이런 항목을 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수정란이 공급이 되고 실제 그렇게 해서 우량한 송아지가 태어나서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전같이 해서는 이게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 유전자만을 송아지가 분석해가지고 뭐 진자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수윤란 이식을 하는 목적은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원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수컷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공수정이죠. 그래서 그게 정확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 수윤란 이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암컷의 진자검정이 보장할 수 없는 수정란을 공급하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농민이 개량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왜? 실제 그래 해가지고 수윤란 이식 좋은 거라 했는데 키워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수윤란 이식 계속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일체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것이 이력 추적제라든지 한우 계량에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고 법 규정도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절차와 단계별 개선하는 제가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수정란을 생산하는 공급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시술자, 한우 사육 농가, 수정란 이식 사업기관, 시군 축협, 그럼 등록을 하는 축협, 그 다음에 종계협, 그 다음에 한우계량 사업소, 각도 축산 시험장, 또는 농림부 축산가공 계량 평가과 이 모든 관련 기관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해야 할 일들이 따로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인식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수연한 생산 및 공급자는 가장 중요해요. 정확한 계량 의지를 가지고 수연한 생산 공급해야지 당장에 돈을 벌겠다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수정란을 이식해서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새끼 낳았을 때 이 소는 반드시 우량할 송아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송아지 수정란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또 수정란이다. 계량하고는 별로 모르겠다. 이런 수정란은 공급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맞지만 계량 의지가 무엇보다도 가장 요구 많이 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자, 시술자는 이러한 기술적인 것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게 계량하고 극히 뭐 미흡하다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농민이 원해도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걸 계몽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라든가 축협에서도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런 거 해가지고 계량이 되겠냐? 제대로 된 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육농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반드시 진짜 완전 일치 검증을 해서 등록을 할 때 혈통 등록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 축협에서는 이게 이러한 공급처 시술자에게 진짜 검증 등록 의무화 계약서를 요구해 가지고 농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량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실질적인 인식을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갑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알아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등록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법 규정을 진짜 완전 일치된 것만을 등록한다라고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걸 못하니 이 이후의 어떤 단계라도 진짜 검증은 할 수 있다. 왜? 종개별에서 일단은 그 조직 샘플을 축병원에서 받아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종개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되는 수정란에 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공란후의 조직 샘플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DNA 분석을 해서 그 템플레이트를 컴퓨터에 세이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거를 진짜 검증을 원하는 데는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계량사업소 종목에 대한 정액 정보를 다 가지고 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도 축산 시험장 진짜 검증 가능할 수 있는 공급 및 관련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축산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농림부나 축산과학원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감정 필요성 인식하고 규정을 빨리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잘 안 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농림부의 축산정책과에서도 한우 개량 및 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한우 개량을 촉진할 수 있게끔, 즉 농민이 이익이 되게끔,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어떤 법적 또는 규정을 빨리 법제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연란 생산된 것을 송아지 태어난 것을 진짜 검증하는 것은 이 기술은 이미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이 없으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지금까지는 암소 공란으로 썼던 그 암소의 조직 샘플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토축장 유래 수정란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축평원에서 샘플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축계량협회에서 그 공란으로 공급되어 있는 즉 공란후 증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공란후 증명서가 나갔던 모든 개체의 것을 DNA 조직을 받아서 템플레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뭐 평생을 가는 거니까 그 생산된 그 송아지가 언제 어느 단계에서 검증을 할 수도 있다. 문제없이. 그죠?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수정란 또는 진짜 검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인데요. 뭐 얘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란 인식이 태어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새끼가 한 공란후에서 사실은 이 밀양 데이터인데요. 64마리인가가 새끼가 달렸어요. 즉 OPU를 해서 태어난 송아지가 한 어미의 새끼로 64마리 달린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처음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자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달릴 등록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는 무조건 기초가 아니고 혈통으로 등록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된 것들이 또는 이게 종목으로 선발돼 가지고 활용도 되고 있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능력계량에서 선대를 보고 OPU 유래 수준의 후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족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좀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2011년, 13년도에 이식한 것들을 2017년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좀 2011년, 13년도면 우리가 OPU 기술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이식을 막 하는 그런 시기예요. 초창이죠. 그때는 사실은 공나노의 선발 기준 이런 것을 지금같이 엄격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OPU 수연단 생산해서 이식하면 숫자 내는가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전국의 AI에 의해서 태어난 소가 이렇습니다. 2 플러스가 10%, 1뿔이 33%, 그래서 1뿔 2뿔이 43%였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을 비교해 보니까 2뿔이 35, 1뿔이 37% 해가지고 82%예요.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1뿔만 하면 3배가 되고, 이게 1뿔, 2뿔 다 합하면 한 2배쯤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계량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뭐 거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니까 이런 거는 뭐 사고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계량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량 효과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나노 선발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대 검증에 의한 공나노를 선발했습니다. 즉 아까 우량한우와 초우량한우 그런 정보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즉 A1 투뿔을 또는 B1 투뿔을 뭐 등신함일 110 이상을 뭐 도처정 500kg 이상을 놔본 경험이 있는 어미소 그리고 뭐 질병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놈 분석, 유전체 분석하는 것이 기술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검증을 해서 선발해 놓으면 요 제놈 분석하는 기술을 여기 다시 분석을 하면 돼 갖고 하면은 후대 검증과 제놈 분석을 같이 해서 요 교집합으로 잡히는 이거를 공란으로 쓸 계획이에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공나노가 되겠죠. 유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아마 유전적인 능력 효율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경상남도에 가서 경상남도 축산과에 가가지고 제가 경남 한우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던 자료예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 경남에 1년에 한 4,500두씩 이식을 하자. 그러면 그 이듬해부터 송아지가 절반이 태어나고 2250두가 태어나고 그 중에 절반이 암놈이면 1125두가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이놈이 또 새끼 놓으면은 그 중에 절반이 암컷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년 후가 되면은 3만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소가 한 5천두, 6천두가 전국에 우량한우가 그랬어요. 전국에 5천두 정도가 우량한우였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전국에 우량한우가 뭐 5천두였다면 경남이 3만두가 존재하면 총 합하면 3만 5천두가 되는 거죠. 3만 5천두 중에서 3만두가 경남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국에 가장 좋은 소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 좋은 송아지 구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경남.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남. 즉 이와 같이 이미지 메이킹이 시켜야만 된다. 이걸 위해서는 이 OPU 유래 수연한 이식 기술을 가지고 1년에 한 4,500두씩만 이식을 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경상남도에서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뭐 농림부 지원비 이래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지원해가지고 한 천두, 천 몇백 도를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좀 아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선도적으로 이러한 가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상당히 지금은 전국 최고의 어느 한우 우량한우 집단으로 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전국에 수정란 이식에 의해서 개량한다고 엄청나게 지금도 뭐 많이 투자하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경상북도도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량한우의 전체 데이터를 봐보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가장 큰 거는 제대로 된 수정란을 생산해서 공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정확한 아주 우량한 암놈의 소의 암놈의 난자에다가 아주 우량한 순놈의 정자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란을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와 같이 우량한 이 집단이 몇만 도씩, 몇천 도씩 돼야 되겠죠. 근데 거기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보면 없잖아요. 없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즉 수정란이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시술자고, 그 다음에 계량에 대해서 전문가고, 수요나 이식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우 농가가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우 농가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우 농가를 하면 수요나 이식 사업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물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쪽박을 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민들, 사육하는 한우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량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기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기대 효과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축산신문에 개량이 왜 필요하고 등록이 왜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해놨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량한우 10호의 우량한우 주권 조성을 위한 친자검증 방안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투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우 마당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0월호에 나올 거예요. 10월호. 다음 달에 나올 건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대부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헤쳐서 좀 알기 쉽게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써놨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랑 같지만 국가연구비를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서 실제 한우 산업에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됐고 지금은 수정란 이식 사업이라 하면 수정란 이식이라 하면 OPU 유래 수정란 같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듯이 이게 한우 개량의 큰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놓은 획기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지 않느냐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대통령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이네요 벌써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 여하튼 이런 성과를 얻었고 지금 이게 지금은 이제 활성화되어 가지고 산업화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완성시키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결 수정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원하는 암놈을 난 놓겠다. 암놈. 순놈을 놓겠다. 순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예비 실험을 현장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동계일 수정란을 쓰는데 뭐 어떻다 저떻다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 문제없다 뭐 어쩌다. 내년 여름쯤 되면 암송아지가 뭐 80% 85% 이상 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시술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농민들도 아주 우량한 한우의 암소들을 원하는 만큼 쉽게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아래와 같은 전화번호로 또는 제 연구실이고 휴대폰입니다. 또는 이메일이 있고요. 이렇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더 킹콩이라고 하는 실험실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수정란을 아마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종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술을 잘 해서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수태율을 높이고 그래서 또 농민들이 원하는 암소ong아지를 많이 놓게 해서 개량 효율을 극대화를 시키는 이런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 접목을 해서 실제 농민이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또는 살 길이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저와 같이 이런 것을 기술 개발하는데 또는 현장 적용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술 개발에 또는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데 여러분이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의문점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신 진단에 대해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뒤에 한 3장 정도를 더 이었습니다. 지금 인공수정이든 수정란 이식이든 시술 이후에 임신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까 또 정확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정확하게 이게다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찾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공수정 발정 주기가 21일이기 때문에 인공수정 후 약 3주 후에 비발정, 즉 발정 제기가 하지 않으면 일단은 임신의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수정란 이식은 2주 후가 되겠죠. 왜냐하면 수정란 자체가 7일째쯤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지만 임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 정도는 발정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7% 정도의 소가 임신이 되었음에도 발정 징후를 보인 이놈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 비하 3일이 되어서 그냥 다시 재발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임신이 되어 있으면서 발정 징후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 진단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재발정이 오는가, 재발정 제기가 오는가, 발정 관찰이 첫 번째 되겠고 이게 제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 검사,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는 호르몬 분석법, 그 다음에 초기 임신이 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르몬 측정법은 이거는 젖소한테는 우유 중에 분비가 되니까 프로제스테론이라는 P4를 분석해내면 됩니다. 근데 한우는 이거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우유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 측정법은 혈액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우유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혈액이 돼야 되고, 임신 관련 단백질 검사는 뭐 17일, 8일쯤 되면 인터페론 타워라는 것이 가장 발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수정란이 모체하고 주고받는, 즉 마터널 시그널이에요. 모체한테 내가 살아있음을 시그널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페론 타워가 가장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혈액 검사의 한계는 반드시 혈액을 주사기로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거 말고 소임신 진단 키트가 SLS라고 하는 바이오라는 회사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있어서 그 회사하고 전화를 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이 아직도 진단 키트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 진단 기술을 가지고 먼저 종류를 보면 직장검사,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우유 중에 피포 농도 검사, 그 다음에 초기 임신 관련 단백질 검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술이 이렇게 쭉 있지만 진단의 정확도를 보면 직장 검사가 가장 높고, 초음파 검사가 높고, 그 다음에 직장 검사, 그 다음에 피포, 그 다음에 단백질 발현이란 말이에요. 단백질 발현에서 임신 특이적인 유전자가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래서 이거를 우유 중이나 사람 같으면 HCG라는 게 있습니다. HCG라는 게 있는데 Human Chorionic.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여성의 오줌에서 이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는 한 7일 정도 되면은 체크가 돼요. 그래서 소도 이와 같은 것이 분비가 되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단의 정확도는 여러 정도로 리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초음파 검사가 정확도가 높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초기 검사의 가능성은 단백질, 그 다음에 피포 농도, 그 다음에 초음파, 직장 이런 수이죠. 역으로 돼 있죠. 자, 역으로 돼 있고 이거는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 검사를 먼저 한번 보면은 비임신 후에 임신 진단의 조기 검정이 가능하다. 자, 직장 검사의 가장 키는 뭐겠습니까? 직장에 우리가 손을 쥐어서 자궁을 만졌을 때 실제 그 자궁에서 태아를 만지는 게 아니죠. 즉 그게 임신물이 입섬으로 해서 자궁 자체 내에 태반이 형성되고 초기 태반이 되겠죠. 태반이 형성되고 양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자체가 이렇게 짝재기 형태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임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95%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고 한 35에서 65일 이 정도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단 너무 일찍 하면 할수록 유산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약 한 35일 정도면 인공수정 시키고 나서 재발이 와야 될 것을 넘기고 그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예요. 자, 초기 임신 진단.
그 다음에 후기 임신 진단. 임신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보면은 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자궁각 자체가 비대칭이다. 짝짝이다.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 자체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한 자궁각의 긴장도가 아주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궁 자체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읽고, 그 다음에 임신된 자궁각의 액체 내용물, 즉 양수 같은 것이 이렇게 훌렁훌렁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진단을 할 때 이를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붙잡는 순간에 그게 유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자체가 짝짝이인가 비대칭인가 정도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자궁각의 비대칭인 좀 큰 그 자궁각의 난수를 만져보면은 임실항체가 반드시 존재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태막할이라는 것은 그 자궁에 얹어보면 이 태막이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미끌미끌합니다. 그 부분이 쉽게. 그 다음에 양수막을 촉진하는데, 양수막이라는 건 이걸 만지려고 느끼면 안 돼요. 그냥 위에 얹어서 약간의 촉진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임신 후기로 가면은 진단하는 방법이 뭘까? 즉, 자궁경관 자체가 골반 저 끝에까지 가 있습니다. 즉, 이걸 끌어당긴다고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궁이 이완돼가지고 이미 태아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복부는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면은 태아를 촉진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진단을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은 얘기입니다. 중정동맥이 크고 진탕음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장에 손을 뉘었을 때 오른쪽 자궁에 임신이 됐다 하면 손을 뉘어서 오른쪽으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대보면 이게 자궁으로 내려가는 중정동맥이 있습니다. 그게 이 손가락만 합니다. 임신 시기에 따라서 크게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고 나면 손가락만 크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대면 굉장히 큰 혈관이 만져집니다. 그게 진탕음이라는 것은 혈액이 공급될 때에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 맥박에 짚으면 느끼듯이 똑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신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직장검사 임신 진단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요 뒤에가 아니고 요 앞쪽이죠. 뭐 30 또는 45일 이 정도 시기에 좀 빨리 해서 이게 임신이 아니다고 하면은 다시 재발정을 유도를 해서 수유나 이식을 하든 인공수유를 하든 어떤 그 다음에 번식을 좀 시키고 싶다는 이야기죠. 즉 공태기간을 줄이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다 해도 이와 같은 태막할이라든가 양막 촉진이라 이런 것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 초기에는. 자, 이 태아나 태반 정도를 우리가 제대로 맞추려고 그러면 한 75일쯤 돼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진단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제가 여기에 말했다시피 임신 진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직장 검사에 의해 가지고는 자궁각의 비대칭 정도를 촉진하는 느끼는 정도를 해야만 그 이후에 이것에 의해서 유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실패를 하는 일반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자궁 촉진이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자궁 내용물, 즉 자궁 축농증이나 자궁 점액증 이와 같은 것이 자궁 내에 이런 것이 물질이 있을 때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를 좀 분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수정 및 기록이 잘못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또 보면 이제 호르몬 측정법이 있습니다. 호르몬 측정법. 호르몬 측정법은 P4, 프로제스테론이에요. 프로제스테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신이 되면, 즉 착상이 되면
그 황체 자체가 피포라는 것이 황체에서 만들어지니까 황체 자체가 재발정이 올라 그러면 한 17일 정도 되면은 PGF2알파에 의해서 이게 대응이 돼야 됩니다. 대응이 되면서 다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고 따라서 FSH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LH가 높아지면서 피크를 오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착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피포에 의해 가지고 자궁에서 분비될 수 있는 PGF2알파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습니까? 이 황체는 임신 항체로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뭐예요? 피포가 굉장히 다량으로 분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유 및 혈장에서도 이걸 우리가 분비되니까 디텍트가 돼요. 그리고 혈액에서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유도 되고 혈장이 되지만 혈장이라는 것은 혈액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뽑기 위해서 뭐예요? 뽑았다. 그러면 혈액 그 주사기를 바늘을 찔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뽑은 그 혈액은 그냥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센트리퓨지를 돌려가지고 원심 분리기 돌려서 혈장만을 분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키트에 얹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그 다음에 돈과 그 다음에 혈액을 뽑기 위해서 또 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지금 법이 이제 그래가지고 혈액을 뽑으려면 즉 소한테 주사기를 들이대는 것은 수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축주가 자기 소한테 되는 거야 누가 뭐라 할 일이 없지만 이런 비즈니스 개념을 가지고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이걸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24일째 AI, 그 다음 이티 후 한 17일째 되면 발정 중에 이렇게 가지고 이게 때리는 것이 21일이기 때문에 21일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의 경우에는 발정 중위가 좀 긴 것들은 여기에서 플러스 3일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24일 정도 이 정도 시기에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개체들까지도 다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정확성은 보세요. 우유를 기반을 하면 임신 후 진단 정확도 93%예요. 문제는 임신된 것도 그렇지만 이게 비임신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율이 39%밖에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즉 사실은 우리가 발정을 다시 재유도를 하고 할 때는 그냥 간단하잖아요. PGF2알파 주사를 찌우면 그냥 황체가 퇴행되면서 재발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소가 그 주사를 놓기 전에 반드시 이 소는 임신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주사를 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는 상태에서 주사를 찔러버리면 어차피 유산되니까. 그래서 임신 후가 되었다는 것을 진단의 정확도는 93%가 좋다 이거죠. 비임신 후의 진단 정확도도 이 정도 93% 되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정확도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신 후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 후 아닌 것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혈장 기반을 하는 거, 혈액을 보고 하는 것이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실제로 이러한 한계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도 에러가 올 수 있어요. 에러가. 어떤 에러가 올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자궁 축농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황체가 그대로 퇴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그 다음에 황체 낭종. 그 다음에 샘플링의 뭐 조상 미숙, 뭐 이와 같은 거에 의해서 진단이 오진이 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황체 낭종이나 뭐 장체가 계속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그 황체에서 피포가 계속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이 아니라도 임신인 같이 피포가 높게 뜨기 때문에 임신으로 오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기계로 하는 거는 항상 그렇게 키트 뭐 분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임신 관련 단백질 분석법인데 이것도 혈액을 뽑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 8일째의 모체 인식 단백질이 인터페론 타우라는 게 재발 오기 전에, 즉 발정이 올라오면 17, 8일 정도에서 항체가 퇴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 시기에 착상돼 있기 때문에 모체의 인식을 위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여기란 말이에요. 인터페론 타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호르몬이 인터페론 타우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임신 요인 ECP라고 하는 임신 관련 당 단백질을 분석한다라고 지금 SLS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의 자료를 보고 기사한 걸 보고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침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해서 그 실제 담당자를 좀 바꿔라, 통화를 안 맞아 이렇게 해도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 그러고 저하고 통화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뭐 신문 기사는 났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정확도가 높은 건지 직접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뭐 유통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신이 되고 나면은 발현되는 다양한 시기별로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키트를 만든 것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 또한 문제가 혈액을 채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키트를 가지고 했을 때는 초기에는 임신된 것 같이 우리가 키트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두 발정쯤 되니까 그냥 재발이 와삐더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키트의 이런 거는 보조의 개념을 가지고 쓰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이런 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게 포지티브 됐다 라고 뜨더라 해도 그걸 그대로 계속 그냥 온공을 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발정 오는 정도의 시기에 직장 검사를 하든 초음파 검사를 하든 해서 다시 컨펌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술이죠. 초음파 기술입니다. 초음파 기술. 초음파 기술은 비모드 형태의 것을 쓰는데 약 26일째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도가 99% 이상이고 딱 찍어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태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양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뭐 태막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빨리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은 맞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은 시술자 자체의 숙련도와 가용성입니다. 즉 시술자가 그걸 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의 보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초음파 기구를 이게 손가락만 한 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딱 갖다 얹으면 우리가 아까 직장 검사를 하면은 직장이 비대칭이라 그랬죠. 짝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 갖다 예으면 그게 소의 피트스, 태아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양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 초음파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영어 자체는 이 기구를 구입하는 돈이 굉장히 수천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제안은 초음파가 직장 검사보다 초기 진단율이 높고 초기 배아 소실 탐지율도 높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면 이걸 쓰는 것이 좋고 이게 없다면은 직장 검사
또는 호르몬 검사 뭐 이런 걸 가지고 종합해서 좀 같이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직장 검사를 했을 때 이 자세히 한번 보면 자세히 보시면 배아, 정상적인 배아를 보는 것은 우리가 한 20일 정도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도 20일쯤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막, 척수, 앞다리를, 그죠? 앞다리가 이 싹이 나려고 하는 거,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양막, 이런 것을 약 20 내지 30일 정도 사이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에서 말한 게 26일째부터는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레인지가 이러니까 한 25, 6일 정도 되면은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기고 있다면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좋다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뭐 하루라도 좀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와 같은 키트나 뭐 이런 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 뭐 프로제스테론을 본다든가 또는 뭐 인터페론 타워를 본다든가 초기 임신 관련된 당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은 키트를 쓴다든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키트를 쓰는 것 자체가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달쯤 이후에 반드시 직장 검사를 하든 초음파 검사를 하든 그 태아가 그대로 살아 있는지에 대한 재검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키트 분석을 하고 나서 그냥 이게 임신되신가 임신된 거로 완전 새끼 놀 때까지 기다려 앉아 있어가 이런 거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키트 분석하는 이런 걸 가지고 전체 임신 진단이 끝나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직장 검사든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컨펌을 재확인을 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프로제스테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제스테론을 이는 이제 엔티바디 개념인데 항체 개념인데 이걸 분석하는 게 있고, SLS 바이오라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키트를 가지고 있는데 임신됐을 때 발현되는 특히 단백질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업체하고 연락을 해도 실제 잘 대답 안 했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